부동산 책 리뷰, 부동산은 끝났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줄반장, 좁은 집, 이렇게 소 꼭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가로 이렇게 해놨어요. 두 꼭지 정도로 할 겁니다. 첫 번째 꼭지, 문재인 측이 수도권 공급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일단 이 꼭지에 들어가기 전에 다룰 책은 이 책이죠. 이 책. 이 책이죠. 부동산은 끝났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이시고요. 그러니까 거의 실무적으로 이분이 다 다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책이겠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 인구 집중 문제 얘기하시는 거고요. 인구의 49%가 국토 면적 41%에 모여 있는 것이다. 일본의 수도권 집중도 33%, 영국 12%, 프랑스 19%와 비교하면 가히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좁은 국토에다 높은 수도권 집중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토지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한 편이다. 일단 저자분은 수도권 집중화를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싫어하고 분산을 좋아하시는 거죠. 균형 발전도 그 일환이죠. 집중에 따른 그 문제를 크게 보고 계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 예전에 노무현 때도 이분이 청와대에서 이제 일하셨는데 그때도 균형 발전이 추진되고 그랬죠. 그리고 균형 발전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분산하자는 이야기죠. 그럼 수도권의 도시적 용도 토지를 더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의 단골 주장인데 시장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좀 처음에 들을 땐 좀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수도권 땅값이 너무 높으니 그린벨트나 임야를 도시적 용도로 개발하면 나아질 것인가? 우선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선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기본 문제라는 거죠. 핵심 문제. 개발 가능지를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다른 개발 가능지를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시장주의자들 이렇게 뭐 개발 가능지 확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선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장 수도권 서민들이 비싼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싼 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시가지는 내버려두고 계속 신도시나 외곽 도시를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 얘기하시고 신도시 외곽 토지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집중 문제가 더 확산될까봐, 집중 문제가 더 고도화될까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둘 중에 하다고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도권 인구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집중화를 싫어하니까요. 도심 개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그렇게 높게, 그러니까 도시 개발 또 개발 높게 하면은 인구가 높이 쌓이는 거죠. 그럼 인구를 집중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옆으로 또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인구를 옆으로 늘리면서 집중화시키는 거죠.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선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이라고 해서 근본 문제를 수도권 집중 문제로 잡고 있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기존 시가지도 재개발하자 이런 논리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분산화 모델을 극단적으로 이제 끌고 가면은 농촌 사회죠. 개인이 모두 돈 한 마디씩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가장 분산화된 사회인 거죠.
근데 자식 낳고 하면 또 이제 그 인구는 또 어떻게든 한마디씩 주죠.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새로 분비해야 되는 거죠. 이 모델에 따르는 논리로는요. 이제 그러니까 농촌 사회 모델은 추구할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지역균형 발전, 즉 지방 도시들을 발전시키자고 이제 하는 거죠. 일단 지역 내의 도시 집중 인정하는 거죠. 거점은 인정하는 거죠. 지역 거점. 이제 한 발 양보하는 거죠. 완전 집중화의 반대편이 완전 분산하라고 하면 완전 분산하는 농촌 한마디씩 사회니까 구현이 불가능하니까 지역마다 거점, 지역마다 집중하는 걸 인정하자 하고 한 게 혁신도시의 추진 태도라는 거죠. 한 발 양보한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혁신도시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또다시 한 발 양보해서 지역 집중화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화는 받아들이되 수도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태도는 이제 두 발 양보하는 거게 되겠죠. 이런 움직임으로도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헌 얘기도 나오죠. 비유해보면 이래요. 반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장이 엄석대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에 이제 엄석대가 나오죠. 영화도 있어요. 소설이 원작이고, 나중에 이제 리뷰도 써볼게요. 엄석대가 행패를 부리니까 그 반발감 들어서 완전 반대쪽으로 가져가죠. 반대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그럼 반장을 없애자. 반장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러는 거죠. 앞에서 논 한마디씩 갖자 이런 거예요. 도시 근로자들은 이제 뭐 내 직장 뺏는겨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장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 극단적인 분산화 모델. 요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장이 있어야 되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발짝 물러난 게 줄반장 제도죠. 이제 줄반장 제도가 거점 도시, 혁신 도시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줄마다 맨 앞 사람은 반장하자. 그리고 이제 반장은 없애고 줄반장만 있자. 이게 거점 도시 하자는 그런 스타일의 태도죠. 그 지역 내에 집중하는 인정하자는 거고 극단적인 분산화 모델에서 한 발 양보하는 거죠. 지역 내 집중화 도시화는 인정하고 그리고 완전히 집중하는 거에서는 이제 한 발짝 물러나고. 근데 이제 이게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장은 있긴 있어야겠다. 국가 내에서의 집중화도 있긴 있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양보하는 거예요. 반장 업자에서 줄반장은 하자로 양보했는데 이제 반장은 있어야긴 있어야겠다. 한 발 더 양보하고 이제 두 발 양보하는 거죠. 그럼 반장은 있는데 반장을 그럼 바꾸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 이전하자 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도권 집중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반장 제도도 인정하자는 건데 이제 반장을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 개헌 논의도 지금 실제 있죠.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꼭지 한국인은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 좁은 집. 요 이제 책에서 내용 중에 또 흥미롭지만 좀 이상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주거 면적 23제곱미터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좁은 편이다. 그러나 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앞에서는 주거 수준이 좋아졌다. 신규 주택이 많이 지어졌고 가구원 수도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국 얘기죠. 미국 59제곱미터나 영국 44제곱미터, 프랑스 41제곱미터, 독일 46제곱미터는 물론이고 가용 토지가 적다고 하는 일본 36제곱미터보다도 1인당 주거 면적이 많이 적다. 한국이 적은 거예요, 많이. 한국에는 좁은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세대, 다가구, 원룸 등을 생각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최저 기준
최저 주거 기준 1인당 적정 면적 역시 일본이 약 25제곱미터인데 비해 우리는 1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더 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한국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기준 자체가. 2011년 초 국토연구원은 이 기준을 조금 더 높이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 이것이 큰 집을 지어야 한다는 증거일까?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이것이 큰 집을 지어야 한다는 증거일까?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한국이 좋게 살고 있고 일본보다도 좋고 뭐 기준도 일본보다 좋다고 한 다음에 이제 큰 집을 지어야 한다는 증거일까? 라고 물으면 이제 보통 큰 집을 지어야겠네 하죠. 근데 이 태도가 좀 이상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한국 사람 너무 작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럽니다. 많이 혼동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신축 아파트 면적은 이미 충분히 넓다. 신축 주택의 경우 오히려 일본보다도 면적이 더 넓다. 결국 기존 주택의 면적이 좁아서 1인당 주거 면적이 좁다는 것이지 지금 짓는 집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도 이제 좁긴 좁은 거죠. 더구나 1인 가구가 조만간 가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집을 새로 지을 국리보다는 열악한 주택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더 큰 집이 지어야 한다는 증거일까라고 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나와요. 그리고 근거를 드는데 신축은 일본보다 평균 면적이 넓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평균 면적은 적은 거죠, 한국이. 기존 주택의 면적이 좁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뭐 좁은 거라는 거니까 더 늘려야 되는 거죠. 또 조만간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큰 집은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1인 가구도 큰 집에서 살면 좋은 게 아닌가. 이게 무슨 구체적인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큰 집에 대한 근거 없는 반대, 빈약한 반대 논거를 들고 이거를 반대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큰 집에서 반대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스티브 잡스도 창고가 있어서 창업을 했죠. 여유 공간이 있어서 뭐도 쌓아놓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해서 발명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러는 거죠. 더 큰 집에서 뭘 쌓아두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 논리는 큰 집이 필요 없다니 반대 논리는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거가 좀 빈약하니까. 국민에게 더 큰 공간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부정적이죠. 이것도 이제 일단은 수도권 집중화랑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수도권에 큰 집이 10개 지어주고 작은 집이 10개 더 지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같은 개수를 짓는다고 하면 큰 집에 수용하는 인구가 더 많죠. 그럼 수도권에 더 인구가 집중되죠. 이걸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분산화 균형 발전 태도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 같고요. 또 재개발 관련해서 근거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큰 집이 기존 도심에 재건축되고 하면 이제 기존 도심이 더 부촌되고 더 집중화되고 사람들 더 많이 살게 하는 것 같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려는 논리적인 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요런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편에서 드는 생각인데 큰 집이 있으면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죠. 큰 집이 많아지면.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통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하죠. 그럼 밥 먹을 때나 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큰 집이 적을수록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적어지니까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대 간 단절이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하지만 이제 근거가 약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장기식 거품 경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폭락론에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거를 저 앞에서 저희 지금 얘기했던 걸 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인구 구조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주거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하락 시에 수요가 회복될 전지선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거 수준이 낮아서 추가 수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형식적으로 주택 보급률을 높여봐야 낮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주는 주택이 많은 것이어서 이제 추가적 주택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특이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괜찮은 주택망 뭐 주거 수준 일정 수준의 주거 수준 이상의 주택만을 딱 모아서 통계를 내보면 오히려 이제 그런 주택만을 주택으로 본다면 주택 보급률이 낮게 나올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로 인해 LTV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 부실과 그에 따른 연쇄적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 다만 중기적으로 하락은 불가피한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향후 3, 4년 정도의 주택가격 하향 안정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초판 펴는 날이 이 책이 2011년이니까 그때부터 3, 4년 뒤를 얘기하신 건데 2012년에만 전국 주택만 가격이 좀 하락했죠. 그리고 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 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 논거죠.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논거고 최소한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방어 논건데 이상하게 하락하신다고 결론 내신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일본식의 대폭락 그리고 대세적인 하락, 대세적인 상승, 폭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대세 하향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봤던 부동산 법칙, 오른 부동산의 법칙 요거는 이제 폭등한다고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 농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거주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좀처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다는 점에서 이제 인상 깊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